안녕하세요. 훌훌국어의 훌티입니다. 오늘은 신교의 백석정 별곡이라는 고전시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시가 갈래는 EBS 연계교재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EBS에 있는 작품들을 미리 정확하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EBS에 실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평가원 시험에도 실리고 있지만 항상 그거 외에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작품은 EBS를 공부를 해도 그 다른 부분이 실려버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 시간은 꼭 전문을 가능하다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선생님이 올린 다른 모든 강의도 오늘 수업과 마찬가지로 작품 전문을 실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의 수업 강의를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윤역이라 그래서 고전 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대 표현으로 약간 바꿔서 시험에 출제하곤 하거든요. EBS에 실거나. 그래서 선생님도 고전 작품 원문을 선생님식으로 현대어로 좀 바꾼 후에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완전 현대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윤역한 부분과 EBS에서 윤역한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EBS에 실린 부분과 평가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본문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르다고 틀렸어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고요. 자 그러면 콘잡이 콘셉트만 잡으면 이해하고 풀 수 있다. 우리 해제로 넘어가서 콘셉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 작품은요. 백석정 별곡이라고 불리는 작품인데 이때 정이라는 게 누, 각, 정, 대, 당, 헌, 제 이런 글자들이 보통 들어가면 건물이죠. 백석정이라는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부른 노래라는 뜻인데요. 신교라는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나서 백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근처에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그런 노래입니다. 백석정 주변에 8가지 빼어난 경치가 이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내신이 아니니까 8가지 경치를 굳이 찾고 외우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상상 속의 공간인가 진짜 공간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화자가 뭘 느끼고 있나 보통은 자연 좋다 뭐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모습 그리고 속세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난함에 가난할 빈자 편안할 한자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도리를 즐긴다와 같은 양반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최종적으로 컨셉을 잡아볼까요? 관직에서 물러났고요. 정자를 만들었고요. 근처에 경치를 즐기고 있고요. 속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연 경치에서 만족하며 도를 즐기고 있어서 이 자연 경치를 마치 완전한 이상세계로 보는 그런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에 들어가서 주요 부분 위주로 훑어볼 건데요. 오늘 작품은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구석구석 더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남자 아이 그냥 남자입니다. 생, 날생, 태어날 생, 세상새, 세상에 태어나서 선생님이 요 한자를 외우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 글자들 한자 발음에 해당하는 요 글자들이 가지는 뜻들을 귀찮아도 자꾸 매치시켜서 기억해 두면 다른 작품에 또 다른 작품에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의외로 금방 반복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진입장벽이 조금 어렵고 불편한데 귀찮아도 자꾸 귀담아 듣고 한번 또 반복해서 보고 그러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 고전은 읽혀요 라는 마법의 대사가 자기 진심에서 나와야 이거 읽히네 이게 나와야 팍팍 늘거든요. 자 귀찮아도 좀만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남자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 없이 어쩔 수 없이라고 직역되긴 하지만 의역하면 하는 일 없이 늙어가니 이분
관직에서 은퇴했다 그랬죠. 물러났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밑에 할 일이 전혀 없어서 이름이 빼어난 땅, 이름이 뛰어난 땅을 찾아보니 백석탄, 자주 나오는 한자어죠. 자, 요 탄자 앞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물숫자를 간단하게 쓴 건데요. 그래서 이런 글자 있으면 물에 가까운 건데, 탄은 고전에 자주 나오고 강, 여울, 개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백석이라는 이름에 강을 돌아 들어가니 경치가 끝이 없구나,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산에 아까 수업 초창기에 했었는데요. 누각정대 당헌제, 누각정대 당헌제, 이 대는 건물이거든요. 속리산에 있는 문장대라는 이름의 건물, 눈 안자입니다. 안과 가져오리, 눈 앞에 앞전자 벌려져 있고, 심리주, 오늘날 도, 시, 군 이런 지역 단위죠. 심리 정도 펼쳐진 땅에 만경파,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파가 우리는 바다를 생각하는데요. 바다도 맞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큰 강에도 파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1만 만자인데, 고전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면 100, 1000, 1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정확한 숫자를 뜻할 때도 있지만 very much 혹은 all, 그렇죠? 전부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very much가 되겠죠. 경은 밭이랑 경자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글자고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느낌으로 아주 큰, 매우 많은 파도, 아주 크고 많은 파도. 그래서 아주 큰 강이 좌우로 둘러져 있고, 땅의 세력, 이게 세력할 때 세자인데 분위기 정도로 의역하면 됩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형태와 세력, 신세, 몸의 분위기, 이런 거, 나의 현재 몸의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세자가 의역해서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땅의 분위기도 좋거니와 사물 물자의 색깔 할 때 색인데, 이 색깔을 나타내는 색은 외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겉모습이 기이하고 빼어날 절자입니다. 빼어날 절자. 그래서 절세, 세상에 빼어난 미인, 아름다운 여인, 이런 거 할 때 이런 말 쓰죠. 그리고 기이하다라는 게 오늘날은 야, 넌 생긴 게 기이해. 이건 정말 큰 욕이죠. 범죄예요. 자, 이러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기이하다라는 게 평범하지 않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하다, 이것은 역시 예찬하는 그런 표현이 되죠. 이건 그냥 벼슬 그만두고 할 일 없어서 강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구경하고 예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백옥, 옥은 구슬옥자인데 고전에 나오면 보석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하얀 구슬, 하얀 보석 같은 바위 위에 벽태, 풀을 벽자, 자주 나오는 글자고요. 태는 이끼태자, 이것도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 친구를 조금 더 현대어로 바꿔서 내줄 수도 있고요. 요즘 추세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어려운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또 다른 추세 중에 하나가 고전에서는 고난도 추론 문제는 별로 없고 정확한 사실평가학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단어를 좀 어렵게 구성해서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고교생이 이해해야 할 수준의 단어는 요즘 주석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조금 평소에 공부를 해두는 게 좋고요. 부담 갖지 말고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반복되는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가면 될 겁니다. 푸른 이끼를 쓸어내고 수간, 사이간자지만 여러 칸 정도로 의역이 되고요. 채려, 이 려가 집인데요. 여러 칸의 집을 물에 닿아서, 임하다는 건 마주치다, 닿다, 그런 건데, 하여튼 물에 가서
한자어가 너무 어려우면 아는 거 한두 글자만 가지고 나머지를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는 거 한두 개를 확실히 만들어 놔야 되겠죠. 집을 물 근처에다가 지어내니 만들었어요. 동정호, 이 호가 뭐죠? 호수입니다. 악양루, 누각정대 당헌제. 오늘 많이 나오네요. 벌써 외우겠어요. 그렇죠? 악양루라는 이름의 누각. 자, 요거는요 조금 어려운데요. 동정호수의 악양루라는 누각은 이태백이라는 중국 유명 시인이 놀면서 시를 짓던 장소인데 그만큼 풍류로 유명한 곳인데 선생님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주석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태백 정도는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게 주석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돌 가수분들 이름 적어도 3-4팀? 뭐 아니면 3-4명 정도라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고전에 나오는 중국 고사 속 인물들이 의외로 몇 명 안 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자주 나오는 인물들 다시 언급할게요. 이태백 그러면 시 잘 쓰고 신선이라 불릴 정도로 잘 놀던 시인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가 놀던 동정호수 악양루라고 하더라도 이곳보다 더 하겠는가? 즉 비교를 통해서 이곳이 중국 그 유명 인사가 놀았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주란, 이거는 붉은 난간인데요. 붉은 주자. 요 단어 자주 나옵니다. 윤역을 해주는데 신기하게 안 해주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이 비교가 그런 건데요. 비교는 비스듬히 혹은 기대다, 비스듬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두 개가 좀 겹치죠. 비스듬하게 기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붉은 곳에 붉은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멀고 가까운 곳을 바라보니 옥계산이란 산에 밝은 달은 은촛불이 되어 있고 비유법이죠. 밝은 달을 은촛불에 빗대어서 그만큼 밝다라는 건데요. 요즘에 계속 사실평가학 위주로 나오면서 지엽적인 부분들 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각적이다. 색채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고유한 색깔을 가진 단어들은 색채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 밑에 석봉, 돌로 된 봉우리, 고잉 클라우드, 거기를 지나가는 구름, 취장, 이런 건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자주 나오거든요. 풀은 장막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구름이 장막처럼 쫙 펼쳐져 있는 건데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요 취가 앞에 있는 은과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은촛불, 푸른색,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그렇다고 의미의 대비는 아니고 둘 다 아름다운 경치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림 그리듯 회화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은촛불 푸른 장막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사탄. 자, 악마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탄 배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단어들이 자꾸 겹치는데요. 이 탄은 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산은 백사장. 그렇죠? 그래서 이 산은 모래사자입니다. 모래가 펼쳐진 강, 여울에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고기 낚는 늙은이요. 어부들의 노랫소리를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강 근처에서 즐기고 있는데 마침 아름다운 적절한 노래가 들리더라. 이렇게 청각적으로 자신의 풍류, 자신의 한가로운 어떤 즐기는 것과 호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평이란 지역의 젖대 소리는, 피리 소리는 소 먹이는 아이가 부르고 있구나.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대꾸 역시 계속적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백록담 기억날까요? 자, 이것은 큰 연못이죠. 그래서 백록담은 강이나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못에, 지담이라는 연못에 떠있는 배가 일역,
낙엽 할 때 쓰이는 건데 나뭇잎, 하나의 나뭇잎처럼 가볍고 배를 나뭇잎에 빗대고 있고요. 다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네요. 유랑, 요 유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다 외우지 말라고 했죠. 대신에 이 한자의 발음이 되는 이 유자, 있을 유자도 있고요. 놀 유자도 있고요. 놀 유자는 떠돌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양, 류 하면 이 류가 앞글자로 쓰이면 두음업식 때문에 유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둘 다, 양도, 류도 둘 다 버들나무를 상징합니다. 얘는 고전시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역적인 소재 하나로 계절감 이런 걸 묻지는 않았는데 요즘엔 수능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진짜 버들나무는 아니고 버들나무 가지처럼 흔들리는 랑, 파도랑자인데요. 강을 이야기하죠. 강물결, 버드나무 가지처럼 흔들리는 강물결에 비친 다리는 공은 공중 비어있다, empty. 공중, 스카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하늘의 중간에 떠있는 무지개와 같다. 그러니까 다리를 보고 무지개처럼 아름답다 라고 계속 비유적으로 주변 경치를 설명하고 있네요. 내려가 볼게요. 백암, 흰 백자고 암은 저 글자 보일까요? 중간에 산 밑에 자 네모난 것들, 한자로는 입구자이지만 생긴 것은 바위, 네모난 바위처럼 생겼잖아요. 바위 암자입니다. 흰 바위에 서 있는 단풍나무, 금병, 이때 금은 비단금자인데요. 이것도 고전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금 그러면 골드를 뜻하는 금도 있고요. now, 이제를 뜻하는 이제 금자도 있고요. 띠 하면 안 돼, 금지할 금자도 있고요. 그리고 비단 금자도 있고요. 그래서 원앙금침, 원앙새가 수놓아져 있는 비단으로 만든 침구류, 이불과 베개 할 때 그때 쓰는 금자죠. 병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병은 병풍 할 때 병자인데 비단으로 만든 병풍, 아름다운 병풍 같다. 단풍나무에 단풍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 비단으로 꾸민 병풍이 둘러진 것처럼 아름답다. 그런 양이죠. 단풍이 이퀄 금병이니까 처럼 같이 듣 양이 없으니까 은유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기억날까요? 취. 아까 취 했었는데요. 푸른. 이 벽은 절벽이고요. 푸른 절벽에 늙은 소나무는 사계절 다 푸르르구나. 그런 이야기. 이 작품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들은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석양, 지는 해가 횡령, 고개령자죠. 고개를 가로질러, 고개에 걸려. 아까 만 했네요. 1만 만자. 그런데 여기서는 very much 혹은 all, 전부. 여기서는 전부란 뜻이 되겠죠. 모든 학자도 많이 나와요. 골짜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는 보통 만학이 세트로 나오죠. 온 세상, 모든 골짜기. 만학이 하나의 색깔이다. 똑같은 색깔이다. 무슨 색깔? 지는 햇빛 색깔. 역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청려장, 곤장한데요. 이 장은 그렇죠. 매가 아니고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명아주 려자인데 거의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푸른색 나무로 만든 막대기니까 여전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돌길로, 지름길을 뜻하는 길인데요. 이것도 석경으로 세트로 많이 나오고요. 이곳으로 돌아 들어가니 척촉, 요거는 주석 줄 것 같은데요. 철쭉꽃가. 산 행화, 행화는 알아둬야 됩니다. 행화는 살구꽃. 그것이 바람에 흩날리고
이건 또 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농수, 요 숫자가 나무를 뜻합니다. 수목, 수종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나무의 종류가 어떻게 돼? 할 때. 그러니까 나무들과 양유 나오네요. 아까 했던 건데요. 버들양자, 버들유자. 지는 가지지자.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는 냇가에 푸르르구나. 이거는 색채어고요. 색깔에 이름이 등장하면 색채어. 또 색채 이미지도 되고요. 그러나 밤, 달, 바다 이런 친구들은 그 단어가 고유의 색을 가지기 때문에 색채 이미지는 되지만 색깔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색채어는 안 되죠. 내려와서요. 일흥, 하나의 흥겨움이 아니고요. 이 일은 한가로울 일자입니다. 한가롭게 보내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소일거리 그러면 한가로울 소자, 한가롭게 보내는 일자. 그래서 뭔가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킬링 타임이 소일이죠. 그래서 한가로운 흥을 못 이겨서 못 이긴다는 건 잠에 못 이기다, 흥에 못 이기다, 분노에 못 이기다. 그게 넘친다라는 거죠. 낚싯대를 비스듬히 들고 비껴 또 나오네요. 아까는 비겨였죠? 비슷한 말이에요. 비껴, 비스듬히 혹은 기대다. 여기서는 낚싯대를 기대어 들고는 이상하니까 비스듬히 들고 태도 아까 나왔었는데요. 요 태자, 요 앞에 보면 이렇게 삐에로 눈처럼 생긴 거. 요게 풀초자거든요. 땅에서 풀이 잿빛 솟아오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얘는 이끼태자입니다. 현대 시에도 가끔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이 기자 앞쪽에 보면 돌석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끼 낀 돌에 올라앉아 벽도 나오는데요. 푸를 벽자. 담도 아까 했는데요. 연못, 푸른 연못을 굽어보니, 허리를 굽혀서 보니 은린 옥척.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 아는 실버입니다. 리는 비늘 린자인데요. 요게 나오면 보통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색 비늘을 가지고 있는. 옥척은 크게 의역을 해야 됩니다. 옥은 아까 전에 했던 구슬, 보석과 같고 척은 길이 단인데요. 그래서 은색 비늘을 가지고 있는 보석 같고 큰 거. 이것은 결국 물고기죠. 큰 물고기가 거울경자. 얘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게 해서 거울면에서 뛰어놀고 물고기가 거울 위에서 뛰어놀지는 않겠죠. 거울 같은 물결, 거울처럼 평평하고 잔잔한 물결 위에서 뛰어놀고 밑에 쭉 해석 붙여놨으니까 읽어보고요. 조금 건너뛸게요. 배, 표주박, 배가 잔배자거든요. 술을 여러 배 돌리고 이런 게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니까요. 기억해 두고요. 표주박 잔을 가득 부어서 반쯤 취하여서 반쯤 취하다고 해석했지만 사실은 취한 거의 절반에 있다. 취한 거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취한 거의 정중앙에 있으니까 많이 취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누웠으니 이거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공을 세우고 이름을 높이는 것을 다 잊어버리니 속세적 가치관을 다 잊어버리니 부유함과 귀함을 속세적 가치관을 부러워하겠느냐? 서리법 사용해서 자기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불굴 홍자고 진이 먼지 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기나 공기청정기 보면 진장치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집합시킨다. 먼지를 집합시킨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붉은 먼지는 속세를 뜻합니다. 속세에 사람들아, 친구들아 이렇게 해서 시적 청자를 설정해 놨고요. 시적 청자를 설정하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했다라는 거고요. 나의 삶을, 생애를 비웃지 마라. 니네가 나를 촌늙은이라고 비웃지 마라. 하나의 몸신자죠. 하나의 몸이 한가하여서 깨끗할 정자.
속리자인데요. 속이 깨끗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소요 아까 비슷한 말 했는데요. 선생님이 소 일거리 할 때 소 했는데. 그쵸? 한가롭게. 요는 거닐다인데 잘 알 필요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한가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소라는 단어만 알아도 해석이 되죠. 물론 깨끗할 정자 이런 거 알면 더 도움이 되고요. 하나라도 더 알아두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더 빨라지고 더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내려와서 도도하게 바람의 맛, 맛미자인데요. 맛을 느끼는 거 의역해야 되겠죠. 도도하게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느냐. 서리법을 통해서 그렇죠? 니네 솔직히나 부럽지? 뭐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유수, 흐를 유자 엄청나게 나옵니다. 흐를 유자. 그래서 상류 그러면 흘러가는 것의 위쪽인데요.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유 자체가 흐르다는 뜻에서 더 확장해서 그냥 강의 의미 혹은 물의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하죠. 흐르는 물, 높은 산을 줄줄이 희롱하여. 이 희롱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의미가 많이 달라져서 오늘날은 희롱을 하는 건 범죄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친한 사이끼리 서로 장난질 치는 거. 우리 흔한 말로 그냥 친척 뭐 이런 거. 친한 척 하면서 장난치는 거. 고전에서의 희롱은 거의 100% 긍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장난을 걸고 자연과 친하게 지내고 이 청자가 그냥 앞쪽에 아무것도 없이 안테나 솟은 것처럼 뾰족히 솟아 있으면 푸를 청자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물방울 같은 거, 물숫자가 있고 청자가 있으면 맑을 청자. 선생님이 한자 모양 별로 강조하지 않고 외우지 마라. 그냥 계략적으로 일부분만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요 청자들은 너무 많이 나오는 청이라서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맑은 노래를 부르면서 묘한, 우리 아까 기묘하다, 이런 기이하다, 기묘하다 비슷한 거 했었는데요. 이 기이하다, 기묘하다는 보통 같지 않다,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고 보는 악보할 때 그 보로서 뮤직입니다. 대단한 음악을 서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소리를 들려주면 그걸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노래를 불러서 그 음악에 대답을 해주고 있다. 자연과 호응해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공중에 떠 있는 소리, 자기 노랫소리가 공중에 떠 있고요. 신선이 노는 것 같고 신선사상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어떤 풍류, 신선처럼 놀고 즐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선이 산다라는 삼신산이 어디 있느냐? 무릉도원, 중국 고사에 나타나는 천국이죠. 천국이 여기로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뒷부분과 마찬가지로 삼신산이 어디에 있어? 천국이 여기 같은데 그 얘기는 삼신산도 여기 같다라는, 여기가 천국인 것 같다, 만족스러운 모습이고 화자가 있는 곳을 이상세계라고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을 이상세계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홍행, 홍도 했고 행도 아까 했는데 기억날까요? 홍은 붉은 홍자, 행은 살구꽃 행자. 그렇죠? 붉은 살구꽃과 벽도, 우리 황도는 아는데 그러고 보니까 벽도 아까 했는데요. 푸를 벽자 또는 황도할 때 복숭아죠. 복숭아. 여기서 복숭아 꽃이겠죠. 양안, 이때 양은 버들 양자가 아니라 두 양자고요. 투죠, 투. 양쪽 모두 할 때고요. 안은 눈이 아니라 언덕 안자인데요. 그래서 뭐 강기슭, 기슭 등으로 의역할 수 있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는 양자는 자주 나오는데 안은 자주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뭐 양쪽으로 붉은 살구꽃과 푸른 복숭아꽃은 양쪽으로 피어 있고, 떨어지는 요 하자요. 고전에서 연하라는 단어 속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연은 연기를 뜻하는데 자연 속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거, 네, 안개입니다. 그리고 하는 그 안개가 짝을 이루는 노을이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단어죠. 여기서는 떨어지는 노을과 지는 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고자가 자주 나옵니다. 고전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고전 시에도 많이 나와요.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리고 경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새 조자가 있거든요. 저렇게 생긴 게 새를 뜻하는 거예요. 외로운 새는 따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경치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 노을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에 저 새가 제비가 아니고요. 날아다닌다. 나란히 날아다닌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제자 자주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날아다닌다. 경치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세하다. 청소할 때 소인데요.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정자, 화자가 있는 곳이죠. 매는 매실을 할 때 그 매인데요. 매화와 학은 여기 보면 이것도 세조자가 있습니다. 매화와 새를 자연물을 친구로 삼아 연하, 이거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연기와 노을, 의역하면 안개와 노을에 고전 작품에서는 자연물이 2개 이상 연달아 나오면 전부 다 자연으로 의역합니다. 자연에 병이 들어. 환경오염인가요? 그게 아니라 화자인 내가 자연을 향해서 병이 들었다. 상사병. 너무나 사랑하는 병이 들어서 100년을 비스듬히 있다. 100년을 여기서는 기대어 있다. 자연에 100년 동안 기대어 있다. 의역하면 평생을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 의지한다. 그렇게 의역하면 되겠죠? 뭔가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무슨 재물이 나타난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 일은 난 모르겠다. 자연에 몰입하는 모습이고요. 뒷부분 쭉 해설 붙여놨으니까 보시고요. 이제 마무리, 수업의 마무리로 들어가 보죠. 자, 이분은 한 잔 먹고 또 한 잔 술을 마시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상춘곡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꽃을 꺾어 산을 놓고 산은 계산하다 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서는 술을 헤아리다. 술 한 잔 먹고 꽃 하나 꺾어서 내 앞에 놓고 한 잔. 그리고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꺾어서 2잔. 그리고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꺾어서 3잔.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꺾어서 4잔. 자연 훼손이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운치 있는 뭔가 낭만 있는 모습. 예전 어른들은, 조상님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다할 진짜, 취할 치자. 그래서 아주 많이 취하도록, 다 취하도록이니까 아주 많이 취하도록 놀자. 이 밖에 세상의 영광과 치욕은 세상의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는 그냥 의역하면 세상적인 일들은 뜬구름처럼 여기겠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허무하게 여기겠다라는 이야기. 여전히 속세적 가치관을 초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백석정 별곡은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임금 찬양하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 기회만 있으면 다시 벼슬 하러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냥 주변 경치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 그게 큰 컨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품을 천천히 보면서 한자어들 도망가지 말고 처음에는 스님이 준비한 요 현대어 해석만 계속 읽어도 돼요. 한두 번 현대어 해석만 읽다가 우리 영화 마찬가지죠. 영화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덕후들은 처음에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 큰 스토리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대사나 어떤 무기의 모습이나 복장의 색깔이나 눈동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빠져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고전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현대어 해석 먼저 보고 큰 컨셉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표현이나 한자들 익혀가면 의외로 많은 한자어들이 반복되어서 다른 작품이 또 나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